일단 시간이 돼서 더 오실 수 있겠지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택으로 들어오신 분이 세 분이나 계셔서 그냥 시작하는 거. 네. 그럼 먼저 인사 잠깐 드리면 네, 저는 126회 정보관리기술사 김병건 기술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술사 설명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목차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포인트가 없네. 그래서 전체적인 기술사에 대한 개요, 전략, 답안 작성에 대한 간단한 주요 사항들, 예, 그다음에 로드맵이나 제일 궁금해하시는 베니핏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이력을 잠깐 더 설명드리면 현재는 샘트웨어 주식회사라는 곳에 이직을 했고요. 부장으로 직급이 떨어졌죠. 뭐, 이 회사는 저랑 같이 합격을 하신 정보관리기술사 기술사님이 대표로 계신 회사라서 같이 회사 키워보자고 하셔서 일단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이력으로는 00PM, 그다음에 LMS, DLP, CRM, 뭐 LMS, NMS 여기 N인데 수정이 안 됩니다. 등 개발했던 개발 메인이고요. 그래서 윈도우 개발, 서버 개발부터 현재 웹 개발까지 웬만한 개발은 다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ITP에선 CTO, 이전 회사는 부팅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CTO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사 공부할 때는 서울대병원에서 시스템, SM을 잠깐 했고, 그전엔 다 벤더 회사에서 DLP나 NMS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 훈장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주요 개발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했던 개발 환경에서 개발한 개발 전문가다. 그다음 메토미 저서는 국가정보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NCS라고 해서 여기에 테스트 쪽으로 같이 참여를 했고요. ITP에서는 이제 뭐 학습 모듈이나 이런 것들, 모의고사나 테스트 이런 부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은 기숙사 대원 모두 다 하시는 거지만 평가위원, 자문위원 뭐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보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하는 거죠.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 실무 경험, 예,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 이게 기술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기술사가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기술사가 되는 겁니다. ICT 기술사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하고요. 저희가 이제 정보 쪽에, 정보 처리, 관리 이쪽에는 이제 두 가지 기술사가 동일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관리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운용 기술사는 똑같은 시험의 한 80%가 동일한 시험 범위이고요.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네, 추천하기로는 정보관리기술사 그냥 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관리기술사는 1년에 3회 시험이 있고 컴퓨터 시스템 운용기술사는 1년에 2회밖에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정보관리기술사 합격하신 기술사분들이 시험 2차 시험 떨어질까 봐 컴퓨터 응용을 보러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쟁자가 웬만하면 1차 합격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사는 별도로 있죠. 원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좀 겸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응시 자격은 다 알아보고 오셨겠지만 기사 후 4년, 산업기사 5년, 대졸 6년 이렇게 경력이 있으셔야 참여가 가능하고요. 최근 뭐 법안이 계류 중이긴 하죠. 이걸 줄이는 거에 대해서 50%로. 협회 차원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분분한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140회 시험이 8월 22일 날 시험이 있을 예정이고 혹시 시험을 신청하신 분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시험은 141회 이외는 2월과 5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일정은 11월에 확정돼서 나오니까요. 그때 되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목별 응시 현황을 잠깐 보면 이제 현재 정보관리 기술사는 650명에서 700명 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컴퓨터 응용 기술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없어질까 봐 겁나죠. 많이 봐야 한 50명, 적게 보면 2, 30명밖에 안 보고요. 이 중에 30% 이상이 여기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까지는 1000명 이하로 응시 인원이면 시험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차이가 꼭 올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외 정보통신기술사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응시가 나온다 정도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하시면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기숙사 공부에 대한 현황. 대부분은 이제 공채 이직, 대외활동 감리나 기회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많이 오세요. 그래서 하거나 또 이제 회사에 요즘 이제 경기가 워낙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많이 오시는 케이스가 이제 나이 제한 없는 활동. 그냥 플러스로 서브 잡을 통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ICT에 대한 도전 의식으로 오신 분이 가끔 있거든요.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 중에 남아 있으신 분을 제가 잘 못 봤어요. 공부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하지만, 네. 이거 자격증이잖아요? 자격증은 자격증을 붙기 위한 시험에 매진하셔야 돼요. 학습을 하시면 자연히 지식은 쌓여요. 자연히 쌓이는 거지 너무 무슨 영어 공부하듯이 단어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접근하시면 많이들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제가 확신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자리 붙어 계시면 무조건 붙어요. 네, 3년 정도 안에는 웬만하면 다 붙거든요. 그래서 요즘 평균 합격 기간은 17에서 24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빨리 붙으시는 분들 1년 초반에 1년 반 안에 웬만하면 많이 붙으시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내년 후년까지 보시면 1년 반이거든요. 그럼 시험 6번. 그 안에는 충분히 붙을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참여하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응시 분포도 이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 가장 많았는데 합격자도 제일 많고 요즘에 연령이 점점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합격하는 기술사들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어요. 좀 그렇게 되면 사실 네, 못할 게 없습니다. 어, 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합격하시면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기회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해볼 만한 게 많다? 그 베니핏 때 그런 부분 해볼 만한 것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교환은 다 나눠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네,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용어 중에 이제 도메인이라는 부분과 토픽이라는 용어, 서브노트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도메인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잘 아시다시피 뭐 경영 전략, 소프트웨어 공학, 뭐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및 뭐 데이터 분석, CAOS,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현재 13개 정도 도메인을 우리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픽은 그 도메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용어들을 우리가 보통 토픽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용어를 고급지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많이 알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리고 뭐, 공통 빈출이 사실 소공이랑 서비스가 제일 많아요. 서비스는 이 전체에 대한 키워드를 종합해서 작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브노트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 교재로 나눠드리는 걸 우리가 보통 서브노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들 주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용어를 계속 듣게 되실 거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세스. 1차 필기 합격 56페이지를 목표로 하고요. 400분 작성을 합니다. 한 교시당 100분씩 4번을 시험 보게 되고요. 이때 1교시형 답안을 한 번, 2교시형 답안을 3회 시험 봅니다. 그래서 범위는 항상 전체 범위를 다 보고요. 그래서 최소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분량으로 문제당, 아니, 각 교시당 작성을 하셔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원하는 건 60점인데, 60점이 100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점수가 뭐 엄청 점수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70점 넘는 분이 거의 없고요. 보통 60점 초반, 60.1, 60.0, 60.0이 제일 많아요. 60.02, 뭐 60.1, 2, 3, 61, 2, 이 정도도 많이 없어요. 보통 그래서 63, 4점 맞으면 막, 예, 저 이번 회차 1등이라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1등 큰 의미 없습니다. 붙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합격률이 70에서 80% 정도 수준 됩니다. 정말 적어도 65%. 그래서 거의 다 합격하신다고 보고요. 1차 붙으시면 웬만하면 예비 기술사라고 안 하고 그냥 기술사님이란 얘기를 합니다. 2차를 다 떨어지신 분 지금까지 듣기로만 한 3분 들었거든요. 전체 기간 동안에.
한 분은 이제, 네, 싸운 분, 면접관이랑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2년의 유예가 있는데 2년을 내내 보신 분들이 있기는 해요. 몇 분 없어요. 제가 지금 3년 동안 딱 두 분 봤거든요. 2년을 거의 풀로 채우고 합격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혹시 그렇게 되는 분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멘토가 얘기하면 그냥 들으면 되는데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말 듣고 저 말, 이건 답 없어요. 중심을 가지시고 멘토만 잘 들으시면 돼요. 도와주시고 학습하시는 분들 잘 말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다음에 수검 사례는 제 수검 사례입니다. 저는 기숙사 준비를 두 가지 목적으로 했어요. 사회적 목표랑 개인적 목표 측면으로 했고요. 네, 사회적 목표는 제가 사업체, 그러니까 대표가 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려면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리스크도 크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투자 유치를 해야 돈이 돌아야 뭘 만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할 장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너무 개발자, 기술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사업평가, 정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내 기술사로서 평가할 수 있다면 좀더 그런 고부가 그런 평가가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 좀 그만 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좀 이력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맨날 중소기업만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옮겨봐야 거기서 거기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중소기업 특성상 온갖 일을 다 시키고 급여는 안 올려주고 이게 일상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좀 선택하고 제가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죠.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네. 회사에서 저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거부감이 없고요. 혹은 제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고요. 제가 갈 때는 항상 있더라고요. 기술사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특히나 이제 대기업으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중소기업에 있다가 학력만 그렇게 나쁘지 않으시다면 대기업으로 가는데도 큰 지장이 없더라. 물론 인사팀에서 걸을 정도의 어떤 나이나 뭐 학력만 아니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기술사 되면 공부 더 많이 하시니까 석사 가시면 되니까 뭐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그렇죠? 저희 전문직이잖아요. 저희들 다 전문가라서 전문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죠. 저희는 은행권 가면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은행 가서 이제 전문직이라는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인해서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게 달라요. 전문직 대출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몇 직군들보다는 조금 더 한도가 적지만 그래도 예, 좀 더 편하게 그런 것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만들고 싶었어요. 급여만 갖고는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렇죠. 뭐 투자에 대한 제가 능력이 너무 좋고 공부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살아남기 바쁘다 보니까 딴 거 할 여력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직장 외에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저도 뭐 개인 개발 프로젝트 받아서 회사 다니면서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봐야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고 지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기술사로 해외 나가서 살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중3 때 개발자 하겠다고 했는데 시작을 서른에 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해외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제기술사가 돼서 국외에서 ICT 전문가로 하자. 왜냐하면 한국보다 돈을 더 주니까 이게 목적이었죠. 네.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해보자. 근데 요즘에는 한국이 좋아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 20대에 이미 기술사를 알았어요. 20살에 이미 기술사도 알았고, 인생에서 기술사를 하겠다고 그때도 이미 정해놨었어요. 근데 못했죠. 상황이 안 돼서 39살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제 둘째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원래는 해외 나가서 뭘 하려다가 둘째가 임신하는 바람에 다 캔슬하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해외 나가려고 했던 거 한국에서 기술사 하기로 했던 거 진행하자 하고 시작했죠. 더 빨리 할 걸 너무 늦었어요. 그다음에 가정의 경제적 최소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차피 제가 중소기업만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급여가 높지 않았거든요. 경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행을 했고, 감리사 되시면 최소 7천 원 받아요. 예. 네. 최소치. 일 어렵지 않고,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적당히 일하면서 최소치.
그거 하면서 다른 일 하셔도 되죠. 그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로. 사실 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제가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식 융합이나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합격 후기 기반이랑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강정배 교수님 찾아갔는데 몇 시간 공부하면 되냐? 2000시간이면 된다. 그래서 2000시간 하려고 공부를 시작했죠. 네, 실제로는 5000시간 공부했습니다. 제가 5000시간 한 이유가 있어요. 기본 필수반을 안 하고 해서 그래요. 기본 필수반을 했었으면 전 1년은 줄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기본 필수반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들, 그 템플릿을 만드는 그, 이제는 기본 필수반 안 하면 심화반 못 가요. 근데 이전에는 갔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여서 그래서 실수였죠. 쓰는 걸 하셔야 돼요. 쓰는 게 돼야 빨리 붙을 수 있어요. 공부가 먼저가 아니고 쓰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갈등이 생기죠. 예, 주변에서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아이, 그 어려운 거 뭐하러 하냐? 야, 너 경력이 그러고 그 시간에 딴 거 해야지. 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의 제 좌우명인데 불가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불가능한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굳이 뭐하러 시간을 투자해요. 근데 제가 기술사를 한 이유는 100% 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했어요. 저는 인생이 20대가 없는 편인데 좀 아프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인생 자체를 늦게 시작했거든요. 30대 다 돼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27부터 인생을 시작한 케이스라 이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너 안 돼. 네, 그렇죠. 안 된다고 했는데 개발 공부해서 직업 바꿨고요. 너 이거 어려워. 했는데 기술사 하겠다고 하고 지금 기술사 됐잖아요. 네,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시도하는 거는 안 될 건 아예 안 합니다. 저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라. 이건 되는 거라 한 거고, 실제로 제가 한 것도 보여드렸고, 뭐 너는 다르잖아. 예전 얘기 듣는데 이상한 소리고요. 다르지 않아요. 엉덩이 붙이고 계시면 다 붙어요. 이거는 모든 기술사, 합격하신 기술사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붙어. 이게 어렵긴 하죠.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되는 시험이라는 거죠. 다른 것처럼 뭐 5년, 10년 해도 죽어도 안 되는 시험도 있는데, 얘는 죽도록 하면 최악의 경우도 한 3년이면 되고, 빠르면 1년 반에서 2년, 진짜 빠른 사람 6개월, 1년에도 된단 말이죠. 그 정도면 인생에서 투자할 만하지 않냐. 그게 인생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 다니면서 하루에 3, 4시간씩만 꾸준히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오전 시간까지 해서 충분히 그 정도 시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제가 공부를 해서 미래를 바꿔서 그런지 몸이 아파가지고 아팠던 적이 있어서 저는 몸으로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기도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전 앉아서 하는 일을 해야 하니, 그죠? 그러려면 공부다. 해보니까 시간 대비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 최종 합격까지 딱 40개월 걸렸어요. 필기 딱 36개월, 나머지 4개월은 2차 면접 시험 이후에 합격자 발표까지 40개월 걸린 거고. 실제 필기만 공부한 건 딱 36개월, 진짜 딱 36개월 걸렸어요. 딱 만 3년.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오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난관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리를 많이 했어요. 공부 시간 확보할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고요. 전 100% 이것만 할 생각이었으니까. 운이 좋게 오후 5시에 퇴근하는 SM 회사에 들어가서 했고요. 네. 그다음에 회식이랑 만남. 제가 사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는 검사를 하면 외향적 성격으로 나오지만 내성적 성격, 내향인이에요. 외향인이 아니라. 외향인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 친하게 잘 지냈는데 내향인이에요. 이건 이제 어떤 환경에 가면 조용히 있고 식은땀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좋아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런데 만남은 최소로 했어요. 이 공부하는 기간. 두 번째로 회식 자리도 술 마시거나 이런 자리도 필수 참석하는 거 외엔 하지 않았어요. 딱 이 공부할 때까지만. 그리고 여기 하나 안 적었는데 손 다칠 만한 일은 죽어도 안 했어요. 오른손 다치면 펜으로 글씨 쓰는 거. 뭐 볼링 좋아했는데 볼링도 안 치고요. 네, 손 다칠 만한 건 진짜 다 안 했어요. 뭐 놀러 가도 손 쓰는 건 다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손 다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 공부를 제가 한 1년쯤 하니까 이제 붙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1년 차 딱 시험, 딱 3회차 2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2월 딱 시험 봤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와, 조금만 더 하면 붙었을 것 같은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 명절을 이용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죠. 하루에 15시간, 뭐 20시간씩 공부를 내일이 며칠 했더니 디스크가 오더라고요. 원래 몸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성적이 네, 40점대로 다시 뚝 떨어졌어요. 앉아서 공부를 못하면 점수가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속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이 지속성이라는 게 뭐 진짜 매일 하루도 안 빠짐없이 사람이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렇죠?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지속하려고 하고 시험 보는 자리만 지키는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한 6개월 침치료 받느라 예, 또 합격이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건 건강관리 하면서 하셔라. 뭐 턱걸이가 됐던 하다못해 매달리는 게 됐던 러닝이 됐던 뭐라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도수가 이번에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손, 등 이런 데 목 이런 데 도수 받으셔야 돼요. 이 400분 쓰는 게 중노동이에요. 손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찢어질 것 같거든요. 400분이라는 건 6시간 40분이란 말이에요. 거의 안 쉬고 쓴다고 보시면 돼요. 6시간 40분 동안 앉아갖고 꼬박 글씨만 써야 돼요. 중간에 뭐 20분 쉬고, 그쵸? 20분 쉬고, 3, 4교시 때 20분 쉬고, 점심시간에 1시간인데 밥 먹고 나면 그래 봐야 20분밖에 없어요. 그거 빼고 계속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네, 가족. 그쵸. 네. 가족이 든든한 후원자이자 방해자가 돼요. 초반에 한 6개월까지는 후원자예요. 6개월 지나간 이후로는 여러분들 다 방해자입니다. 절대 가족들이 여러분들 이해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60점짜리 시험이 어떤지 그들도 다 경험해서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고 성적을 갖다 주면 이제 미쳤다고 하죠. 이거 하려고 이 점수 받으려고 공부했냐. 예, 계속 나와요. 아니, 맨날 그렇게 시간을 쓰는데 이게 점수가 그게 나오는 게 사실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쓰는 거, 소용없어요. 네, 그들은 이해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공부고 스트레스 받는 공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장 큰 동반자예요. 이들만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멘토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100%. 그래서 그들과 가장 친해지실 거고, 장점은 여기 오는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거를 끝까지 해내는 분들은 끈기나 그런 어떤 뭘 맡겼을 때 못 해내는 분들은 없어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랑 주위에 산재하게들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분야도 참 좋아요. 온갖 분야에 있는 분이 다 있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을 하시려고 해도 인원 이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고요. 정보가 필요하면 다 얻을 수 있고.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못 얻어요. 이 정도에 대한 사람들을 제가 어디 가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여긴 다 있어요. 그게 나쁘지 않더라. 또 제가 줄일 수 있는 거는 네, 잠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 4시간 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둘째 임신했었다고 했잖아요. 출산하고서는 네, 제가 등 붙이고 자본 적이 없어요. 한 10개월. 수유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12시에 들어가서 수유를 제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된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다독이하고 가시면서 하셔야 된다. 네. 여러분들 이해받기 원하시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요 사례는 이제 강정배 교수님 사례죠. 강정배 교수님 6개월 합격하셨죠? 이때는 토픽 300개만 합격했어요. 공부 300개만 토픽 공부 열심히 한번 떼었고요. 2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토픽 2000개를 학습하고 이 중에 700에서 800개 정도 준비해야지 붙어요. 그래서 6개월에 붙긴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운이 좋아야 붙을 수 있어요. 6개월에서 1년은. 내가 잘 아는 토픽, 도메인이 잘 나와주면 붙을 수 있어요. 쓰는 것만 되신다면. 1년 내외는 그렇고, 1년 반까지는 뭐 1년만 되나면 어차피 웬만한 토픽은 다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 합격하는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지만, 예,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를 하고 있더니 공부를 하시거든요. 제발 공부하지 마시고, 뒤에서 이제 예, 답안 작성법 때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해는 정의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만 해서 만들 수 있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야 물어보면 다 뭔지 알아요. 인공지능이 뭐야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장황하게 설명하지 걔를 두 줄에 한 30몇 자의 수준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기술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술사나 그 분야 박사급들 외에는 정의를 정확하게 못 내려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정의는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정의로 다 설명이 되게 못해요.
근데 기술사는 그걸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많이 하셔야 된다. 정의는 만드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정의를 외워야 되는 건 몇 개 없어요. 다 만드는 거다. 왜 이해를 해야 만들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험 전략은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학습한 거를 서술형으로 쓴다 그러니까 깝깝하죠. 하지만 예,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릴 건데 그 템플릿을 몸에 익혀서 템플릿에다가 키워드를 넣어서 합격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하나를 다 외우고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이러시면 시간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합격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출제자가 채점할 거잖아요. 사람이 채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채점하는 사람이 쉽게 채점할 수 있도록 답안을 구성하고 만들어 주시는 게 빨리 합격하는 비결이에요. 좀 틀려도 돼요. 작성하시는 내용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답안을 100% 틀렸다 하지 않아요. 핵심만 맞으면 괜찮아요. 이때 핵심은 또 더 정의거든요. 그래서 정의 이외에 나머지는 템플릿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800개 말씀드렸죠. 이청에서. 네. 그 다음에 스승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한테 그 분야 이야기를 듣겠어요. 내 분야밖에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분야밖에. 근데 그런 것들을 녹여야 답안이 그 현장감이 있거든요. 그 분야 전문가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동료가, 이게 아쉽게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경쟁자라 생각하시는데 결국 붙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회차 차이, 조금 차이밖, 너가 먼저 붙냐, 내가 먼저 붙냐의 차이만 있지 다 붙거든요. 다 같이 하고, 붙고 나면 다 같이 활동한다 생각하시고, 적을 만들지 마시고 다 자기 편을 만드세요. 그래야 오히려 그게 더 빨리 붙습니다. 글씨는 사실 생각보다 글씨가 늦은 분들이 얼마 없어요. 글씨가 늦는 이유는 생각해서 그래요. 생각하지 않고 쓰시면 돼요. 이게 어렵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답안의 용어를 고급지게 한다. 이 고급지게는 결국 토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토픽을 키워드로 삼아서 답안을 설명하시면 이게 답안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합격하시는데 상대평가의 가장 큰 요소예요. 현재 트렌드를 잘 넣어야 돼요. 현재 이슈되는 거, 현재 트렌드, 그래서 내가 기술사면 이걸 갖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그 안을 제시하는 것들. 안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을 써도 다 맞아요. 그럴듯하면 돼요. 그럴듯하게 답안,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제안서나 쓸 때 그럴듯하게 도식 만들고 말 만들어 넣는 거랑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컨디션 잘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요 부분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거는 시험 보기 직전에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지금 보실 정도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혼자 공부하면 자꾸 딴짓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릴 저 말도 안 되는 저 암기장 같은 거를 쓸데없이 시간 들여서 만들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만드는 거죠. 자료 만드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뭔가 공부가 될 것 같거든 마음은 있어요. 충족감은 있는데 공부가 하나도 아니에요. 장점은 만들어 놓으면 빨리 돌릴 수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빨리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런 걸 암기장 만드는 걸 시간 많이 들이지 마시고 목적은 빨리 만들어서 빨리 많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 어떻게 했냐면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 공부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 했어요. 왜냐면 나 혼자 못하니까. 옆에 이제 지금 강의하고 계신 기술사님도 그래서 저랑 같이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런 그룹을 여러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약속이나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전 여기밖에 안 할 거였으니까 회사도나 모든 걸 여기다 초점을 맞췄으니까 퇴근 이후는 무조건 이거 급한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전 항상 제가 시간이 되고 그분들을 시간을 제가 맞추면 전 어떻게 돼요? 매일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강제로. 혼자서 토픽을 공부하시면 토픽 하나 보는데 3시간씩 걸려요. 이해하려고. 근데 원래 토픽은 네. 길어야 5분, 짧으면 2, 3분 안에 끝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다. 그래야 많이 반복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그게 많이 반복되면 자연히 외워지는 게 여러 전체 토픽 중에 70%는 그냥 외워져요. 내가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기억에 남아요.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IT 용어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되고 익숙해지면 다 쓸 수 있어지거든요. 나머지 30%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학습하셔야 됩니다. 아예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깊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합격하려면. 그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많이 돌려서 1년 정도만 많이 돌리시면 빠른 분은 6개월이면 토픽 웬만큼 다 올라가고 그냥 돌려서 학습이 되고 이해되는 수준까지 딱 올라가요. 그 이후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확 줄겠죠.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럼 저 어떻게 다 봐요? 전체 도면을 다 보고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도 계속 토픽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저걸 다 알고 다 기억해야지만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그래도 붙어요. 네, 그렇다. 그다음에 공부 시간은 온라인은 어떻게 했냐면 이동하는 모든 시간, 움직이는 모든 시간은 제가 온라인 학습을 들었어요. 빠른 고속으로. 그리고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면 썼고요. 또 3년 차에만 썼지 제가 1, 2년 차에는 토픽 돌리느라 바빠갖고 안 썼거든요. 써야 돼요. 빨리 쓰면 빨리 붙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자료갱신, 네, 암기장 열심히 만들면 기존에 있는 자료 갖고 갱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게 가장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합격자는 현재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시험에 40 이번에 시험에 40명대 붙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명대 붙은 게 오랜만이거든요. 이게 정부마다 이게 또 그 기술사 인력 전체를 뽑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IT나 인공지능 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뽑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도 이렇게 극소수로 뽑을 것 같진 않아서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조금 많이 뽑으려고 할 때 시험을 보셔야 빠른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딱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휴가 남고 막 계속 고민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시험까지는 한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이제 딱 여름휴가 시절이고 식구들이 어디 안 가냐 맨날 이러고 있을 텐데 당장 강의는 8월 중순이면 시작하고 그러면 휴가 딱 끼니까 얘 다음 게 할까? 네. 그 다음이 1년씩 미뤄지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요. 음. 빨리 붙으시고 빨리 편하게 다니세요. 그때가 가장 좋으니까 괜히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합격률은 ITP에서 현재 가장 많은 합격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화반도 제일 많고요. 심화반들 멘토가 시간 드리는 것도 현재 제일 많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ITP는 현재 두 가지 집단 지성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죠. 카페 회원이 한 4만 명 넘고요. 이제는 한 5만 명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트,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LMS. 웹 개발 처음 하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6개월 만에. 그쵸. 생각보다 쓸만해요. 그래서,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 저를 욕하셔도 되는데, 네, 제가 수정해드리진 않아요. 어쨌든, 현재 개발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여러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요. 숙제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이쪽 카페에서 그다음에 공지사항이나 요구사항이나 강의는 LMS 플랫폼 안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여기 또 지식 검색이라고 해서 최근 시험 문제나 기출 같은 것들도 DBO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체 이거 교환을 만든 저나 강정배 일사님이 직강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건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강의 들어오시면 네 가지 선 패키지가 제공되니까 온라인 강의 지금 바로 등록하셔서 요청하시면 바로 온라인 강의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계속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야 될 건 로드맵 강의. 지금은 익숙해져야 되는 시기니까 로드맵 많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청하시면 돼요. 네, 바로 그럼 강의 주실 거예요. 강의 시작과 상관없이 미리 주거든요. 9주가 되시면 이렇게 파이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 보시면 뭐 50 몇 점, 뭐 60점 넘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9주 만에 이만큼 쓰는 거예요. 기본 필수만 했다고 뭐 점수 조금 더 주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생각보다. 점수는 저희도 똑같은 기준으로 채점합니다.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고. 근데도 이 정도 점수가 웬만하면 다 받으시거든요. 그 말인즉슨 하시면 다 돼요.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물론 심화반 가시면 점점 떨어지실 거예요. 좀 차이가 있어서. 근데 45점 이하나 40점 이하이신 분들은 기본 필수반 한 번 더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저나 강종필 선생님이 이제 답안 품질을 보고 예, 저랑 저희 한 번 더 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다 심화반 가라고 합니다. 기본 필수반을 두 번 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않고 따라만 오시고 하시면 다 점수가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공해 드리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교환, 오른쪽이 다 채워지는 걸 현재 나가고 있고요. 이걸 서브노트라고 하죠. 전체 도메인 구주처에 대한 서브노트가 나가고 두 번째는 제가 만든 암기장인데 암기장을 구글 독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여기 온라인으로 링크 드리는 거 들어가서 전체 도메인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또는 이거를 실제 제가 암기장 만든 걸 PDF로 만든 게 있어요. 출력할 수 있게. 뭐 출력을 하시던, 뭐 태블릿으로 보시던 그게 편하신 분들. 왜냐면 웹에서 보는 독스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버벅이고 느리고 이미지가 늦게 뜨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어차피 편집 만드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PDF를 제공해 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자는 짧게 보통 요즘에 최근에 좀 예, 작년, 재작년에 없었는데 보통 단기 합격자들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명씩은 나오시거든요. 이때 요 129에는 더 대단하죠. 2개월. 이분은 기본 필수반 하자마자 붙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더 대단한 건 이때 한 명 뽑았거든요. 정보 바뀌고 이번에 딱 이때 딱 한 명 뽑았는데 딱 한 명 뽑은 사람이 뭐 3년, 2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딱 2개월 공부하신 이분이었다. 이분 물론 생각보다 많은 걸 잘 알고 설명도 잘하는 분이셨긴 했는데 그 선행학습으로 한 3개월 정도 온라인 공부하긴 하셨고 예, 기본 필수반만 2개월 하신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도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분은 그런 거 상관없이 2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118회 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117회 때 합격하신 기술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2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있어요. 네. 몇 년에 한 번씩 2, 3개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안 되라는 법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된다. 그다음 현재는 심화반 입관 한 250명, 14개 심화반에 250명 정도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650명 중에 기본 필수반이 한 100명 정도 있거든요. 즉 350명 정도가 ITP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TP에서 점수가 나오시면 합격권이다. 거의. 반은 여기 있고요. 이 중에 한 150명에서 200명은 한 150명 정도죠. 이 사람들은 그냥 한번 봐보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타 학원에 나눠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IT, PC에서도. 네, KPC에서도 있고, 뭐, 라이즘도 있고, 인포레버도 있는데, 현재 제일 많은 건 ITP이죠. KPC의 베이스 깔고 나오신 게 강준배 교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타학원을 가시겠다 그러면 말리진 않는데, 음, 그래도 심화반 멘토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곳은 ITP는 맞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왜냐하면 강길사님 너무 이렇게 압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심화반 멘토들 타학원의 어떤 멘토보다도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건 ITP의 멘토가 맞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멘토와의 호흡이거든요. 멘토가 대단한 걸 가르치지는 않아요, 사실. 기본을 해드리고 문제를 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지속하도록 계속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사실 타학원 갔다고 못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고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은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 토픽들에 대한 문제가 13개가 나오고요. 이 중에 10문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당 한 페이지. 그래서 1.2페이지를 작성하시면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거다. 그리고 2교 시험은 이렇게 6개 문제 중에 4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2교 시험 같은 경우에 한 문제에 여러 개를 물어봐요. 3개를 물어보거나 4개를 물어보거나 2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예 문장으로 쭉 해놓고 그 안에
물어본 게 여러 개이거나 아예 하나를 물어보거나. 근데 그걸 갖고서 2교 시험 같은 경우에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분량을 작성하시면 돼요. 한 문제당. 최대 4페이지까지. 3344 하던가. 그렇게 하시면 이제 14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최소 페이지는 12페이지 작성하실 목표로 하셔야 돼요. 12페이지 이하로 나오시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푸시는 거고, 이렇게 2교 시험을 3번 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3교시도 6개 중에 4문제. 마찬가지 컴 시험도 동일하고요. 1교 시험은 13개 중에 10개, 2교시, 3교시, 4교시는 마찬가지로 6개 중에 4개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안 채점 방식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를 만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쓰지 못하면 이 토픽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만드느냐? 목적 또는 환경, 그리고 이거를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 3개, 그리고 명확한 명사형 종결어. 명사 종결어. 그래서 뭐 클라우드면 서비스가 되겠죠. 또 인프라가 되겠죠. 그렇죠? 네. 개발 방법론이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면 이론이나 이런 용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MySO가 붙었으면 당연히 국제 표준 이런 용어가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명사형으로 끝나는 종결어로 작성하셔야 돼요. 설명글처럼 쓰시면 안 돼요. 뭐뭐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어 아니고요. 형용사나 의문문으로 끝나거나 애매하게 끝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종결어거든요. 종결을 명확하게 못 썼던 거는 이걸 제대로 이해 못 했다는 거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개, 핵심 키워드 3개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다 나왔냐면 목적과 환경과 키워드, 종결어가 나왔잖아요. 이걸 이해했다고 하면 이걸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 이런 3단표의 구성이던 뭐 이런 식으로 영역에 대한 영역과 흐름에 대한 구성이 됐던 또는 아니면 스택 구조의 여기 인프라 그다음에 기술 인터페이스 이런 식의 구조가 됐던 그렇죠. 어떤 게 됐던 아니면 뭐 여기가 뭐 사용자 단위고 공격이 뭐 보안이라면 여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이게 공격에 들어왔을 때 뭐 어떻게 처리돼 여기서 뭐 DB에서 데이터를 확인해서 업데이트가 돼. 뭐 이런 시스템 구성도가 됐던 이런 거 뭘로 할 수 있냐? 정의를 가지고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정의를 알면 이게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인 거예요. 정의를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된다. 정의. 그 이 정의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는 3개면 돼요. 즉, 정의 만들 때 3개를 이미 키워드 넣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답안지, 1교시형 답안지의 경우에는 키워드 6개 정도 작성하거든요. 줄 6줄. 이미 여기 키워드 3개 왔잖아요. 나머지 3개는 IT에 쓸만한 키워드, 비스무리하게 이 시스템이나 이 환경에 넣을 만한 거 갖다 넣으면 돼요. 100%라는 건 없어요. 어차피 사람이 쓰는 거라서 100% 요청하는 뭐 어떤 모범 답안이 있고 거기에 맞는 콜렉트 되는 답안을 다 써야지 점수를 받고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나 환경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맞아요. 용어라는 건 거의 웬만하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의와 주요 키워드. 그 다음에 가독성이 중요한데 이 가독성은 글씨의 크기. 첫 번째, 글씨가 커야 돼요. 왜냐하면 한 줄에 A4 용지 한 줄에 저희가 권장하는 글씨 개수는 18글자에서 21자, 많으면 23자 정도를 요청해요. 이거는 답안지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대달락, 여기가 중간 달락, 여기가 대시가 들어가면 여기부터 썼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18에서 22자, 21자 수준이라는 거예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그럼 굉장히 적은 글자를 쓰는 거죠. 그거 갖고 정의도 만들고, 그러니까 대신 꽉 채워야 돼요. 꽉 채우려면 부사나 형용사나 미사역을 넣었다 뺐다 해서 2줄을 만드시는 거죠. 2줄 넘어가지 않게 쓰고 2줄 안에서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쓸 때 이 글씨가 작으면 칸을 안 차고요. 작아 보이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가독성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띄어쓰기를 충분히 많이 해주세요. 자간도 너무 따닥따닥 붙여 쓰지 마세요.
그러면 18자, 21자가 써지기도 하고 그래야. 그리고 띄어쓰기를 명확하게 해야 키워드, 작성한 키워드가 딱딱딱딱 눈에 띄어요. 어차피 채점은 웬만하면 키워드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 페이지 채점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5초, 길어야 10초가 안 걸려요. 그럼 한 페이지 거의 스캔하듯이 본다는 거거든요. 눈으로. 그럼 근데 그렇게 충분히 봐줘요. 정의는 정확하게 봐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읽는다는 건 아니에요. 정의를 정확하게 보고 환경이나 구성 요소나 종교를 보고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글씨 가독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근데 우선순위는 내가 잘 아는 거와 못하는 거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 근데 출제 의도 물어본 게 A인데 B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정의랑 특징을 물어봤더니 필요 없는 물어보지도 않은 고려사항과 필요성을 막 적어서 페이지를 만들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출제 의도 물어본 거에 맞게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논리적 기술, 글짓기를, 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글짓기 하는 거예요. 글짓기. 그래서 이게 무슨 전문가 시험이야. 이래갖고 무슨 전문가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달라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붙는 거고 여러분도 전문가는 무조건 됩니다. 학습을 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읽어만 보시고 예. 펜은 1.6에서 1.0 추천드리고요. 준비되어 있는 거 준비하시면 돼요. 템플릿자는 인터넷에서 별도로 구매하시던가, IT페이에서 파는 걸로 쓰시던가, 여러분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분의 볼펜이나 뭐 스카치 테이프나 휴지는 뭐 이거 볼펜 쓰라고 했잖아요. 이거 쓰면 볼펜통이 엄청 나와요. 그거 닦는 용도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볼펜통 닦는 용도예요. 그 오른쪽 책상 위에다가 휴지 붙여놓고 계속 닦으면서 쓰셔야 깨끗해지거든요. 시계는 두 개라고 해도 하나면 될 것 같고, 스톱워치, 수능 볼 때 쓰는 거. 그 정도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계 네, 디지털 시계 이제 괜찮으니까요. 시험자에 근데 원래 그거 이슈가 있었는데, 예, 강 교수님이 조금 이렇게 사무관님이 얘기했는데, 그 해만 넘어가기로 했다가 그냥 기술사 시험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답안 작성 방법론은 크게 보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눠집니다. 서론에는 보통 정의를 쓰고요.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의,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개요 같은 걸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2단락에다가 1교 시험은 2단락에, 2교 시험은 2단락과 3단락에다가 물어본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1교 시험은 이걸로 한 페이지, 2교 시험은 이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물어본 거 두 페이지. 결론은 서브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면 합격 점수는 맞을 수 있고요. 이거를 써야 추가 점수를 더 받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한 추가 달러가 쓰라고 하는데 추가 달러 쓰다가 시간 다 버리면 의미 없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다? 본론이다. 본론에다가 작성하시는데 작성은 무조건 도식 하나, 표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도식이 6줄, 표에는 7줄, 헤더 1줄, 키워드 6개. 요거를 세트로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에 목차 달고 하시면 그냥 한 페이지가 나와요. 문제 쓰고 답 쓰고 전체 1달락 그 목차 쓰시고 정의 2줄 쓰고 2달락 목차 쓰고 서브 달락 가에 도식 그리고 나의 표 그리시고 하면 딱 한 페이지 간글까지 딱 쓰면 딱 한 페이지 나오거든요. 1교 시험은 그렇게 맞히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단락은 0.1 3, 4줄에 추가 단락 3달락을 쓰시거나 그렇게 작성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도식 하나, 표 하나 해야지 답안이 빼곡해 보이지 않고 글씨도 적게 쓸 수 있고 아직은 초반이라 도식 그리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나중엔 빨라지거든요. 도식 그리는데 여러분이 써야 되는 시간은 3분 걸리시면 안 돼요. 2분 30초 내외 무조건. 그 안에 무조건 그리시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 한 문제당 오래 걸리면 8분, 짧으면 뭐 6분, 7분에도 써요. 정말 오래 걸려도 9분 안쪽으로는 쓰셔야 돼요. 3달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기본이죠. 문제를 쓰고요. 그 다음 중에 답이라고 쓰고, 그 다음 1단락에, 줄 맞히셔야 됩니다. 1단락에 개요나 정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쓰고, 서브 단락에 땡땡땡땡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서브 단락 내용을 쓰고, 정의는 2줄로 써져 있죠. 명사형 종결.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1교시형 특징은 선택. 네,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 앞에 썼다고 치고, 예.
범위와 기술이면 그거에 대한 도식으로 반 페이지, 그다음 표는 2교시형 표는 8줄, 1교시는 6줄, 2교시는 8줄. 그러니까 키워드가 6개, 8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한 페이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체적인 로드맵은 9주에 걸쳐서 기본 필수반을 통해서 전체 도메인을 한번 보고요. 9개 정도 도메인, 9개, 10개 정도 도메인이죠. 10개 정도의 도메인을 학습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점수는 55점 정도 맞으신, 실제 시험에 55점 수준으로 만드시면 다 쓰면 돼요. 그냥. 시간 안에 다 쓰면 55점 나와요. 그냥. 이 쓰는 점수가 있어요. 내용이 다 틀려도 점수를 줘요. 아예 다른 내용을 써도 페이지를 채우시고, 한 페이지 채우시고 쓰면 점수가 나가요. 네. 최소한 10점은 줘요. 네. 99점이나 10점. 1교시 시험 원하는 합격 점수 18점인데, 그냥 쓰기만 하면 9점에서 10점은 나옵니다. 무조건 써야겠죠. 그 다음에 심화반은 18주에서 23주. 1년에 2번 열리고요. 언제든지 중간 입가 가능하니까 신경 쓰지 않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점수를 58점 정도, 58에서 59점 사이 맞고, 마지막 점수는 언제? 마지막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다들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모의고사나 파이널 라운드라고 해서 합숙이라고 해서 예전에 진짜 합숙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합숙은 하지 않고, 5일 동안 매일 시험을 200분씩 봅니다. 주말 이틀, 평일 3일에 걸쳐서 매일 시험을 봐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걸 통해서 최대한 내재활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합격 시험을 위해 준비하고 들어가십시오. 휴가를 내. 네, 맞습니다. 전 휴가 안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이거 하느라 따로 쉬어본 적이 없네요. 3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같은 얘기죠. 53에서 55점 맞고 57에서 59점 마지막 점수를 해서 합격한다. 내년에 그다음에 이전에 합숙할 때 이렇게 줬었는데 모의고사 보면 요즘엔 다 그냥 네, 외부로 그 해설 강의와 해설지 PDF가 같이 제공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문제 이렇게 크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쓴 예시예요. 글씨 엄청 크죠? 글씨 많이 없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죠. 네, 띄어쓰기 엄청나죠? 내가 글씨 쓴 거보다 더 많이 띄어쓰는 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메인에 대한 로드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경영 전략 같은 경우엔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실시간 기업을 목적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경영에 대한 전략들이 있죠. 그래서 뭐 기업 내외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ISP도 하고, ISMSP도 하고, EA, 저 전사, 아키텍처 같은 것도 설계하고, 그다음 그걸 기반으로 거버넌스,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전략들도 세우고, 그다음에 규제나 이런 것도 준수하고, 각종 시스템들을 통해서 경영에 대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과 프로젝트 관리, ITP만 프로젝트 관리를 따로 강의를 더 하는데, 어쨌든 SDLC 기반으로 분석 설계부터 릴리즈까지, 그래서 나중에 유지 보수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는 각종 핵심 서비스들에 대해서 강의가 나가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뭐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가상화에 대한 부분, 뭐 IoT나 블록체인이나 그런 기반 기술에 대한 강의들을 해드리고 그거 기반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온갖 서비스들에 대해서 중심적인 키워드 기반으로 작성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인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는 앞에까지는 이해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었다면 네트워크부터는 사실 암기 과목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될 양은 이해하는 게 어렵고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오히려 적어요. 여기를 학습하는 이유는 여기서 학습한 내용을 서비스나 다른 토픽의 키워드로 적기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은 유선과 무선 기반으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요. 그래서 가상화나 동향이나 최신 토픽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내용으로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안도 마찬가지죠.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정보 역기능인 해킹, 이것들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그래서 기업에 대해 자산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이것들 위해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 제도 기반으로 보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느냐, 특히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게 디지털 서비스 시큐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응용은 빅데이터 분석인데 기본적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전통적인 RDB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 뭐 트랜잭션이나 뭐 스키마나 릴레이션이 어떠느니, 뭐 정규화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재 인공지능에 활용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가용성,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이 부분도 개발 안 해보시거나 DB 접근 안 해보신 분들은 RDB 쪽은 조금 손을 놓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서.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요로 나오는 애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 주요 트랜잭션 같은 거죠. 정규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해놓으시면 나쁘지 않은 수준의 도메인이다. 컴퓨터 구조, CA랑 OS는 요즘 점점 더 만 나오는 추세긴 한데 해놓으시면 마찬가지로 이 킬링 포인트가 돼요. 왜냐면 많이들 버리시고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A나 OS도 주요 토픽들만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CA 같은 경우는 캐시 메모리, 뭐 가상 메모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파이프라이닝 이런 거 정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요. 인터럽트 같은 거죠. 그다음 OS 같은 경우에 스케줄링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거 정도 위주로 일단 정렬 하시고 나머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에서 주요 나올 만한 것들은 좀 패스하셔도 크게 합격하시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운영체제 마찬가지로 스케줄링이 가장 중요하고요.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유닉스, 리눅스 같은 부분인데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쪽은 안 접해보신 분들은 굳이 하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2년 넘어가면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내 학습 기간 2년 넘어갔다? 이때는 다 하셔야 돼요. 왜? 어차피 앞에 할 만큼 다 해서 이거 아니면 볼 것도 없어요. 그때는 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네, 웬만하면 조금 이렇게 뒤로 놓고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고 근데 이해가 쑥쑥 잘 돼? 그럼 하세요. 네. 이쪽 이런 문제들은 팩트, 사실 기반의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고득점 나오는 답안이라서 오히려 소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답안보다는 점수가 더 고득점 받기 좋은 답안이긴 맞아요. 그다음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은 요즘에 진짜 안 나와서 온라인 강의로만 제공하는 상태고요. 통계와 AI도 마찬가지. 통계는 진짜 문제가 적게 나오고 인공지능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본 필수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도학습, 비주학습이나 인공지능의 역사 발전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간단한 이제 손실함수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오버피팅, 언더피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GPT가 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GPT라는 거는 언어를 디코딩, 생성, 만들어주는 걸 다 GPT라고 하고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우리가 버트라고 해서 인코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법, 그래서 윤리 이런 것들, 일단 보안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시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본적으로 기술사 공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무조건 같이 하셔야 돼요. 제발 온라인만 보고 합격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프라인 나오셔야 됩니다. 특히 합격권이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멘토들이 해주는 멘토링도 거의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자꾸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절대 여기 와서 쓰는 거랑 집에서 하시는 건 달라요. 집중도가 다르고. 같은 시간이라면 나와서 하세요. 그것만큼 빨리 붙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 공부는 기술사 도메인 로드맵 강의 같은 4개짜리 패키지를 드리거든요. 이거는 게시판, 가입, 결제하시고 Q&A 게시판에다가 달라고 요청하시면 바로 줄 거예요. 최소한 다음 날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실장님이 주실 거니까 그거 보고 강의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심화반도 마찬가지로 3 플러스 2 패키지라는 걸 제공하는데 심화반은 그때, 이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시 안내가 나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이 세 가지 특강이 열립니다. 신문 특강, 출제 예상, 그다음에 논문 학회지 특강을 새 기술사님이 매번 정리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다 해주시거든요. 이것도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전자신문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다 살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또 정리할 시간도 없잖아요. 이분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거 얻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죠.
그런 것들. 괜히 찾아보러 다니지 마시고 다 해주시니까 그거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외에 이런 강의들이 있다.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늦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매번 봅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400번 보고요. 참여 인원은 100명 정도? 많이 보면 160명까지 시험을 봐요. 모두 다 시험 참여하는 걸 이제 가장 권장드리고 있어요. 매출 시험 본다고. 매출. 매주 시험 보는 건 주간고사. 그 전체가 보는 모의고사는 또 따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서브노트 특강은 이제 심화반에서 보시면 돼요. 기본 필수반까지 다 봐야 될 정도는 아니고, 왜냐면 너무 도메인이 많아요. 도메인별 토픽이. 그래서 현재는 8탄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매년 갱신을 해서 가장 최근의 토픽 기준으로 여러분의 서브노트나 학습할 수 있는 강의를 매번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이것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지장이 없어요. 이거에서 추출해서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갖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8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일정은 145기는 6월 20일 날 시작을 해서 8월 22일 날 끝나는 일정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140, 여러분들 이게 7기잖아요. 현재 144기가 영등포에서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파이널 라운드 이번에 진행하고 나면 이제 끝나고요. 여러분들 8월에 들어오시면 될 거고. 146기 강북 아지트는 7월 19일 날 시작을 합니다. 네, 이번 주인가요? 그렇죠? 네, 이번 주에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9월 20일 날 끝나는 일정으로 현재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진행하는 영등포 아지트는 8월 9일 날 시작을 해서 10월 11일 날 끝나는 일정으로 현재 진행을 예정하고 있고요. 참고로 강정배 교수님 오프라인 강의는 네, 온라인으로 제공해내는 강의랑 똑같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차별점을 알고 싶으시고 좀 다른 관점으로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 왜냐하면 제 강의는 온라인으로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랑 들으셔야만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선택이죠.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시간 되는 쪽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148기는 이제 토요 대치반 9월 5일 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전 기수 끝나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시간이 되시는 한 가장 빨리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하루의 일정인데요. 하루 일정은 아침에 9시까지 오시면 참고로 빨리 붙는 분들은 항상 일찍 왔었습니다. 네, 저는 네, 7시엔 항상 강의실에 앉아 있었고요. 네, 제가 항상 1등이었는데 저를 역전하신 분들이 저 앞에 이제 합격하신 두 기술사님. 저 두 분이 그쵸? 저보다 빨리 오는 바람에 저보다 먼저 붙었죠. 네, 억울하게. 같이 동기 기술사님이랑 다 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어쨌든 이때 와서 인사 좀 하고요. 그다음에 매주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 매주 시험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제가 나가는데 이걸 갖고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아니, 주간고사. 이 주간고사를 매주 보는데 이거를 와서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셀테는 숙제라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서 준비하신 문제를 예, 시험을 볼 거예요. 기본 필수반은 문제를 먼저 알려드려요. 주중에 미리 드리고 연습해오게 해드리고 심화반은 없어요, 그런 거. 심화반은 문제가 그냥 랜덤으로 나옵니다. 기본 필수반에서도 못 쓰고 가시면 심화반은 진짜 힘들어요. 물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쓰긴 쓰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일단 여기서 답안에 템플릿은 만들고 가라.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보통 11시쯤에 웬만하면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답안 멘토링을 누가 하냐면 심화반의 멘토분들이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각 심화반 분들이 매주 최소한 한 반 정도 멘토분이 오셔서 단속에 짧게 하시고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 심화반 선택하실 수 있도록 어느 멘토가 어떤 느낌으로 멘토링을 해주는지 나랑 성향에 맞는 질문 많이 하시고 반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으시면 돼요. 반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큰 틀은 비슷한데. 그다음 점심 식사는 마찬가지로 11시부터 1시 15분에서 반까지. 네, 매번 이제 그때그때 시간이 조금씩 변경되는데. 그래서 멘토링을 두 개적으로 쪼개서 합니다. 그래서 반이 멘토 받는 동안 식사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때 멘토 받던 분들 식사하러 갔다가 오시는 반 쪽에서 이렇게 운영된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로드맵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3시 40분에 끝날 자신은 없고요. 제가 로드맵 강의를 실제 도메인 강의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칠판 강의를. 그래서
강의가 길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 요시가 4시에서 4시 반? 빨리 끝나면. 그리고 좀 늦게 끝나면 5시 반, 6시까지도 강의를 해요. 요즘엔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러고 나면 이제 쉬는 시간을 한 20분에서 길면 한 40분까지. 요건 이제 선택적으로. 요때는 저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식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간식 드시게 해주시고. 근데 요즘에 점점 요거 또 없어지고 있어요. 네.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이게 끝나면 실제 여러분 나눠드린 그 강의 교환을 갖고 도메인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메인 강의보다 로드맵 강의를 좀 더 길게 하는 편이에요. 강길수님은 로드맵 강의가 좀 짧고 도메인 강의를 좀 길게 하시는데 저는 아예 도메인 강의를 로드맵 강의 때 그냥 아예 칠판에 다 바로 해버리거든요. 강의 교환 없이. 그래서 교환 보고 하면 PDF 하고 나면 너무 읽는 느낌이어서 그거보다는 그냥 로드맵 강의하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 차이가 그래 좀 차이가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8시 전에는 끝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을 때는 9시까지도 강의를 하고요. 왜냐면 빨리 끝나면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끝나요. 도메인마다 좀 달라요. 초반에는 강의가 일찍 끝나긴 조금 어렵고요. 뒤로 가면 이제 DB나 이런 건 좀 빨리 끝나거든요. CAOS나 뭐 인공지능 강의나 이런 것도 좀 빨리 끝나는 편이라서 그렇게 변경 왔다 갔다 한다 신간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화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베니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공부의 가장 큰 베니핏은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개발만 하는 개발자 또는 이제 맨날 문서만 쓰는 이제 기획자 이런 분들은 기획하시는 분들은 기술을 모르고 기술하시는 분들은 기획이나 비즈니스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보정은 되는 것 같아요. 100%는 안 돼요. 특히 개발하신 분들은 비즈니스 마인드 키우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저도 열심히 그걸 키우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여기저기 헤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런 게 어렵다 하시면 컨설팅에서 가시면 되죠. 컨설팅에서 많이 가시거든요. 기술사 되고 나서 뭐 삼정 회계법인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잘들 가세요. 기술사 되면. 네. 그냥 되나 봐요. 저도 트라이는 안 해봤는데. 근데 너무 힘들대요. 돈은 많이 주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다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비즈니스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된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말발로 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 어느 누구와 만나도 언변으로 질 수 없고요. 기술사가 되시면 그 타이틀 이름값을 생각보다 안 쳐주면서도 쳐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도 기술사한테 이거 아니에요라고 못해요. 틀린 것 같아도 잘 얘기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다 그러면 웬만하면 맞아요. 그리고 그때 실수했는데 저희 혼자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잘 안 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기술사가 다 알지는 못해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 하지만 웬만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나 특히나 온갖 이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온갖 도메인에 있는 토픽들, 키워드를 가져다가 이 답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다 보니까 온갖 시스템, 환경, 도메인에 대한 융합 능력이 높아져요. 이거 인크도 쓸 수 있겠는데? 이런 것도 이런 게 돼요. 자연히 융합 능력이 높아지니까 아이디어 내기도 좀 쉽고, 문제 해결 능력도 그러다 보니까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외부 활동이 가능하죠. 대외 활동으로 뭐 전문가 강의라든가 심사위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이제 좀 나이 어리신 분들은 교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시간제 강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기술사 있고 그다음에 교환만 있으면 웬만한 강의 원하시면 웬만한 학원 가서 강의하겠다 그러면 강의 자리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기술사인데 이 교환 나 전문가야 이 자격도 있어 강의할게 그러면 안 돼요 소리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실 수 있는 것들 그냥 협회 안에서만 활동 열심히 하셔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뭐 하다못해 뭐 평가위원이라든가 그다음 뭐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 무슨 최근에 에이스 자격증 아시죠? KT에서 하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그 교환도 만들고 출제위원도 하고
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이런 것도 다 협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참여도 가능하시고 NCS 학습 모듈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것도 이제 참여해서 할 만하고 그런 걸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감리하러 다니시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 영역을 잘 구축하시면 진짜 연 1억도 가능해요.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음. 자기 영역을 잘 하시면 본 수입 외에 서브 잡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권인데 음, 국가 5급 사무관 공채 있잖아요. 민간 기업, 민간 경력직. 예. 민간체의 박사형 동급으로 가점이 7점 정도 받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하시면 자리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저 합격하고 나서 한동안은 좀 자리 많이 나왔었는데 뭐 그것도 누군가 이렇게 공지해줘야지 아는 거니까 자기가 찾아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 나쁘지 않다. 왜 안, 근데 많이 안 가요. 돈이 적어서. 페이가 적어서. 일 많고 페이 적어서 안 가는데 일단 사무관을 달고서 나왔다.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경력이 좋죠. 쌓이는 인맥이 엄청나죠. 특히 SI 기업들은 나 이분들과 다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온갖 SI 기업의 PM들이 이제 그렇죠. 네. 설설 기면서 오잖아요. 그분들 다 인맥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시겠죠. 하시기 따라서 음, 뭐 그런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수석감리원 제일 많이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죠. 수석감리원이 됩니다. 수석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사 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정보관리기술사나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만 돼요. 정보통신기술사는 이쪽이 안 돼요. 정보 시스템은 안 되고 반대로 저희는 정보통신 쪽에 특급감리원, 특급기술자 다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게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직 30대, 50대들이 특정한 직업군이나 아예 다른 직업군으로 이직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기술사 갖고 있으시면 진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CTO도 하려면 합니다. 아예 그쪽 분야가 아니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 그다음에 창업도 가능하죠. 기술사 3명 정도 있으시면 예, 기술사 사무소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멀티잡이 돼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전문가 영역풀을 넓혀서 뭐 국가 R&D 사업 같은 거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거기 연구원으로 등록되잖아요. 기술사는 연구원으로 등록되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멀티잡도 되고 그다음에 뭐 국제기술사 원하시면 국제기술사 활동도 하실 수 있고 다음에 있나? 네. 국제기술사가 국가 간 MOU가 맺어져 있는 국가가 딱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는 호주고요. 한 군데는 미국의 텍사스주는 국가 간 MOU가 맺어져 있고요. 근데 국제기술사가 되면 그 국제 무슨 연맹에 그냥 등록은 돼요. 또 다른 걸로. 이거는 국가 간의 MOU가 있는 거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지. 국제기술사가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동남아권 이쪽에서 어떤 국가 사업 같은 데 하실 때 들이밀기에는 너무 좋죠. 라이센스. 그래서 그런 걸 기회로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꼭 국내 사업을 따야 되는 건 아니니까 국가 사업, 해외 국가 사업도 딸 수 있겠죠. 그 영업할기도 그런 쪽, 뭐, 그 나라의 어떤 뭐 기업이랑 연합해서 같이 할 만한 것도 나쁘지 않고. 특히 한국이 또 IT 쪽 강국이잖아요.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정년 없는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저희가 편하게 요즘 정년 65세까지 얘기하잖아요. 아마 감리는 이렇게 되면 80, 뭐 80세 중반까지도 아마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건강만 하면 사실 뭐 이렇게 나이를 따져서 되냐 안 되냐 이런 건 없거든요. 감리 일을 하는 데는 사실 나이를 따지진 않아요. 오히려 어느 정도 경력이나 나이를 요구하는 데가 있지. 너무 어린 감리원만 오면 그건 또 조금 네, 기관에서 감리를 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명함도 좋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있을 때 그래도 감리사나 이런 거 기술사 라이센스 갖고서 감리 일 적당히 하면서 네, 노후도 보내면서 연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끔 어디 맨날 집에 있으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직업이 있는 게 누굴 만나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활동하실 때 참 좋더라.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 합격했을 때도 60대 넘으신 분, 그분 좀 오래 공부하셨어요. 한 20년 하셨댔어요. 그분도 기술사 되셔가지고, 라이센스 두 개 다 따셨거든요. 컴시험까지. 그리고 감리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제가 합격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그때 60 넘으셨을 때 합격하신 건데도 지금 잘 합격해서 잘 일하고 계시거든요. 별로 그렇게 영향 없으신 것 같아요. 연령에 대해서. 뭐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건강만 챙기시면 나머지는 상관없더라. 그렇게 하는 거는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거, 여기 강남 아지트 위치고요. 선능은 강남역 근처에 있고요. 여기 아지트가 세개예요. 여기가 대치 아지트, 여기가 선능 아지트, 여기가 강남 아지트. 세 군데가 다 있고요. 반들은 이런 데가 있고, 7개 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는 여기죠. 지금 오신 이 자리, 영등포 구청의 중간 물레역. 여기가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못 올 정도 거리는 아니라서. 여기도 반이 이렇게 3개 반. 지금 4개 반이에요. 평일 야간 반도 있어서 4개 반. 그다음에 강북에는 이렇게 두 군데. 여기는 종로기술사학원이라고 기존 기술사학원에 임대하는 유일한 나머지는 다 강정일성이 구매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공부하러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심화반에 등록을 하시면 일주일 전에 전체 카톡방이 만들어서 다 초대가 되실 거고요. 그 전까지는 오늘 설명회 등록하시는 분은 설명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패키지 신청해서 받아서 강의 미리 듣고 오시면 된다. 템플릿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서 볼펜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씩. 1.0이랑 1.6. 5개 많다 생각하시면 3개 정도씩. 그래서 초반에 한 2, 3주, 3, 4주 하시면서 써보고, 펜 번갈아 가면서 써서 보고, 저랑 이야기하시고, 어느 펜 쓰시는지 정하면 됩니다.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판매하는 거 사시는 게 가장 싸요. 100매짜리 사세요. 이게 제일 비용이 싸거든요. 이거 사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단점은 얘가 약간 반 글자 정도 차이가 나요. IT픽에서도 인쇄해서 파는데 너무 비싸요. 이게 인쇄를 싸게 할 곳을 못 찾아서 비싼 거거든요. 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그다음에 타이머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언택은 항상 줌으로 합니다. 줌 준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설명회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Q&A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